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 소개인데요.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고전이라 여러분들 중에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번역서로는 1, 2권으로 나뉘어서 총 900쪽에 이르는 대작이라서 쉽게 이 책을 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작품성뿐 아니라 인기 있는 TV 드라마처럼 대중성도 갖춘 소설이랍니다. 고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편견이죠.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디킨스의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인 문체라든지 추리소설, 공포소설, 로맨스 소설, 성장소설이 다 혼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명 남짓의 주요 인물들 간에 놀랍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고 체계적인 구성이라든지 읽다 보면 솜이 물에 젖듯 금세 빠져들게 됩니다. 어쩌면 이토록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하는지 각기 선명하게 그려진 캐릭터들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기에도 아주 좋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제 인생책 중 한 권이라고 감히 꼽아보고 싶네요. 고전이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작가와 작품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찰스 디킨스는 1812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870년에 죽은 영국 빅토리아 시기의 작가예요. 빅토리아 시기라니 우리에겐 좀 낯선 표현이지만 이른바 영국이 제일 잘 나가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적인 팽창이 이루어지고 또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상징되는 산업혁명의 영향 속에서 영국은 1800년대에 역사상 가장 커다란 대형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구가 급증했고 또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만과 편견을 쓴 제인 오스틴이라든지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도 이 시기의 작가들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는 크게 4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먼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귀족 계급, 또 왕족이나 성직자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높은 지위를 통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로 산업혁명의 영향 속에서 급성장하게 된 중산층이 있었는데요. 신흥 자본가였던 젠틀이, 다시 말해 신사계급이 있었어요. 신사층 사람들은 자본가뿐 아니라 법조인, 의사, 학자, 공무원 등등 전문직도 맡게 되는데요. 이들은 귀족층은 아니지만 벌어들인 재산과 학식을 통해 영국 사회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광범위한 노동계급이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선원, 마부, 농부, 어부, 구두닦이, 점원 등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기술이 뛰어나고 경력이 있는 숙련공들은 영국에서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활발한 노동운동을 통해 자본가와 협상 능력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민계층이 있었어요. 노숙자, 실업자, 집시 등이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대한 유산은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계층, 그 중에서도 가난한 대장장이 집안에서 자라 당연히 대장장이가 될 줄 알았던 한 젊은이가 부유한 집안의 한 여성을 사랑하면서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되고 그러던 중 우연히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신사교육을 받고 신사층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나 단지 그 과정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뼈아픈 깨달음과 인간적인 성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하니 이 책의 풍부함과 깊이가 오히려 납작해져 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국 어느 바닷가 습지대에 사는 7살짜리 소년 핍. 그는 일찍이 엄마 아빠를 모두 잃고 20살이나 나이가 많은 누나, 그리고 매형과 함께 삽니다. 매형인 존은 대장장이인데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걸핏하면 구렛나룻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대는 괴팍한 부인에게도 늘 온화하고 또 누나에게 학대받는 핍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사랑으로 위해주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글자를 쓰지 못할 만큼 배운 것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사람이죠. 어느 날 늦은 오후,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는데요.
피비 엄마 아빠의 비석이 있는 무덤가에 있을 때 그는 발목에 커다란 쇠고랑을 짠 무섭게 생긴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어린 핍을 협박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과 발목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줄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 내일 아침 일찍 내가 말한 그 줄칼과 음식물을 나한테 가져와. 저쪽 건너편 옛날 포병대 자리로 가져와. 그 대신 누구한테도 무슨 말을 하거나 나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표시 따위를 절대 해서는 안 돼. 만약 그랬다간 넌 죽은 목숨이야. 만약 말한 걸 가져오지 못하거나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내 말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난 네 심장과 간을 찢어내서 구워 먹어버리고 말 거다. 잘 들어. 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젊은 청년 하나가 나랑 같이 숨어 있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난 천사나 다름없어. 그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듣고 있어. 그는 자기만이 아는 특수한 비법으로 어린 소년에게 접근해서 심장과 간을 찢어낼 수 있어. 그 청년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봤자 소용없어. 아이가 아무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 속에 따뜻하게 파묻혀 있어도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쓴 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어도 그 청년은 아이가 있는 대로 살금살금 몰래 기어 들어가서는 그 애를 끄집어내어 찢어 발기고 말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난 그 청년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참이야. 그가 달려들어 네 배때기를 잡아 찢지 못하게 하기가 정말이지 너무 힘들 지경이야. 자, 너 이놈 어떻게 할 테냐? 나는 그에게 줄칼을 가져다 주겠노라고. 먹다 남은 음식물 부스러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구해오겠노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포병대 자리로 아침 일찍 그를 찾아가겠노라고 모두 다 약속했다. 걸핏하며 회초리를 드는 무서운 누나의 눈을 피해 어떻게 음식을 훔칠 것인지에 대한 걱정.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밤에 와서 심장과 간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7살 핍은 그야말로 공포로 머리카락이 곤두설 지경입니다. 그러한 공포 속에서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다음날 이른 아침 핍은 빵과 돼지고기 파이 그리고 브랜디와 줄칼을 훔치는 데 성공하고 포병대 자리로 달려가 그에게 전해줍니다. 같은 날 저녁 크리스마스를 맞아 친척들이 핍의 집에 모였는데요. 그중 먼 친척 삼촌인 곡물 판매상 펌블추크는 포악하고 이기적일 뿐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지켜 세우기에 멈춤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힘있고 가진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적이면서도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죠. 그날 저녁 돼지고기 파이가 사라졌다는 것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순간 총을 든 군인들이 집에 닥쳐 죄수 2명이 감옥선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르르 군인들을 쫓아가게 된 친척들과 핍. 그 무서운 죄수는 감옥선을 탈출한 다른 죄수와 싸우다가 결국 잡히고 맙니다. 핍은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군인을 데려온 게 아니라고 그에게 고갯짓을 합니다. 그 죄수는 계속 핍을 모른 척 하더니 마지막 순간에 핍을 보호하려는 듯 자기 자신이 대장장이 집에서 음식물과 술을 훔쳤다는 말을 남기고 감옥선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펌블초크 삼촌이 와서는 읍내의 미스 헤비섬이 놀아줄 아이를 구한다면서 핍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핍은 소문으로만 듣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일절 밖에 나오지 않고 다 쓰러져가는 대저택에 은둔해 살고 있는 미스 헤비섬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화장대 앞에 부인이 말했다. 핍이에요, 마님. 핍이라고? 펌블초크 씨가 보낸 아인데요, 마님. 놀러 오라고 하신. 가까이 오너라. 얼굴을 좀 보자. 이리 다가와 보거라.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그 부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나는 비로소 주변의 사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화장대 위의 시계는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고 방 안의 괴종시계 역시 9시 20분 전에 멈춰 있었다. 나를 쳐다보거라. 미스 헤비섬은 말했다. 네가 태어난 이래로 태양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여자를 넌 무서워하지 않겠지?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네, 안 무서워요 하고 엄청난 거짓말이 담긴 대답을 두려움 없이 하고 말았다. 여기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녀는 두 손을 왼속 가슴팍에 포개에 얹어놓으며 말했다. 네, 알아요, 마님. 그것을 보자 나는
얘의 그 무서운 청년 생각이 났다. 내가 만지는 게 뭐지 그럼? 가슴요. 찢어진 가슴이란다. 그녀는 그 말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강하게 힘주어서 그리고 일종의 자랑하는 듯한 기묘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러고 난 뒤 그녀는 얼마 동안 두 손을 그대로 가슴에 대고 있다가 마치 무거운 돌이라도 드러내듯이 천천히 손을 떼어냈다. 난 지쳤단다. 미스 헤비숍은 말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었지. 자, 놀아보거라. 아무리 반박하기 좋아하는 독자라도 충분히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가 그 상황에서 불행한 소년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 중 이것보다 더 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마 이 넓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두컴컴하고 거대한 집에서 핍은 또래의 여자아이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녀 이름은 에스텔러. 아주 아리따운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부터 핍을 경멸했으며 거만한 태도로 핍에게 모욕을 가하는데 서슴이 없습니다. 예컨대 미스 헤비숍의 명령에 따라 둘이 함께 카드를 할 때 에스텔러는 핍이 카드 이름을 하층 계급이 쓰는 용어인 잭이라고 부른다며 비웃고 핍의 거친 손과 두껍고 낡은 구두를 드러내놓고 멸시합니다. 에스텔러는 카드 게임에서 진 핍을 향해 바보 같고 서투른 막노동꾼 소년이라고 비난합니다. 나는 내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양손을 아주 질이 나쁜 두 짝의 물건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소녀의 멸시는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정도였는데 바로 나 자신이 거기에 전염되어 버린 것이었다. 첫 만남부터 예쁜 에스텔러에게 끌린 핍.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모욕은 방문이 계속되어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에스텔러를 만난 이후 핍은 대장장이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예전처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14살이 되어 합법적으로 조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핍은 오히려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마침내 조의 도제가 되어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대장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닥쳐오자 잘게 부서진 석탄재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는 느낌과 대장간에 모르는 깃털에 불과하게 여겨질 만큼 무거운 돌이 내 매일매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훗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동안 인생의 모든 재미와 낭만 위에 두꺼운 장막이 내리덮쳐서 지루한 인고의 삶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영원히 차단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던 때들이 있었다. 그런데 조의 도제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섬으로써 내 눈앞에 똑바로 펼쳐진 인생 행로를 보았던 이때만큼 그 장막이 무겁고 막막하게 내리덮친 적은 결코 없었다. 조의 도제가 된 지 4년째 되던 날, 런던에 사는 철두철미하게 냉정하고 물질적 실속을 중시 여기며 모든 것을 증거로만 판단하는 변호사 제거스가 핍을 방문합니다. 그는 먼저 조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 부분은 조와 제거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상이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셉 카저리. 나는 당신을 당신의 도제인 이 젊은 친구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줄 제안을 들고 왔소. 당신은 이 젊은 친구의 도제 계약을 그의 요구에 의해 그리고 그의 이익을 위해 해지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소? 당신은 그렇게 하는 대가로 뭔가 바라는 게 없겠소? 핍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은 대가로 내가 뭔가를 바라다니 하느님 맙소사. 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는 경건한 말이긴 하지만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아니오. 제거스 씨는 대꾸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 뭔가 바라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이오. 자, 당신은 뭔가 바라는 게 있소? 네, 대답은 없습니다입니다. 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제거스 씨가 사심없는 조의 태도를 보고 마치 이런 바보가 있나 하고 여기는 듯이 조를 흘끗 쳐다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숨막힐 만큼 강한 호기심과 놀라움에 빠져 너무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주 좋소. 제거스 씨는 말했다. 당신이 방금 시인한 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오. 그리고 금세 딴소리를 하거나 하지 마시오. 누가 그럴 거라고 했습니까? 존은 쏘아붙이듯이 대꾸했다. 누가 그럴 거라는 말은 아니오. 당신은 개를 키우시오? 예,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명심하시오. 자랑은 훌륭한 개이지만 실속은 더욱 훌륭한 개라는 말을 말이오. 명심하시오. 알겠소? 그리고 나서 변호사 제거스는 핍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현재의 생활 터전을 벗어나 신사로서, 다시 말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젊은이로서 신사 교육을 받는 것이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단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핍이라는 이름을 계속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산을 물려준 사람의 이름은 그가 스스로 밝히기를 원할 때까지 비밀이기 때문에 핍은 어떠한 질문도 어렴풋이 암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핍은 아마도 그 유산을 준 사람이 미스 헤비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미스 헤비섬은 자신을 신사로 키워 마침내 양녀인 에스털러와 결혼시킬 것이라는 상상이 부풉니다. 매년 큰 금액의 돈을 받게 된 핍. 그는 어렸을 적 미스 헤비섬의 대저택에서 한번 만났던 허버트와 함께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제거스의 추천으로 한편으로는 지식이 많지만 가난한 허버트의 아버지에게 신사교육을 받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허버트와 함께 머물면서 신사 에티켓과 생활을 배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허버트는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몸에 배어 있고, 비열하거나 은밀한 어떤 것도 천성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죠. 허버트와 핍의 우정은 이 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점점 신사로서의 생활에 물들게 된 핍. 좋은 가구, 좋은 옷,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파티 등등 핍의 소비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핍은 스스로 돈 버는 일이 없고 방탕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빚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물질적인 문제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이제 핍이 어릴 적부터 자신을 위해주고 사랑해준 매형 조를 경멸하고 혐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젠틀맨, 즉 신사가 되었지만 그 이름과 다르게 젠틀한 맨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하루 조는 에스텔러가 돌아왔다는 소식도 전할 겸 핍을 보기 위해 최대한 잘 차려입고 런던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핍은 그의 방문을 마뜩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멸시하며 냉정하게 대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핍을 날이라고 부르던 조는 집에 돌아가려고 자리를 뜹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조? 아니, 지금 가는 거야. 조는 말했다. 이따가 오찬을 들러 다시 오실 거죠, 조? 아니, 안 올 거란다. 조는 말했다. 우리의 시선은 서로 마주쳤다. 그 순간 나를 날이라고 부르던 그 모든 어색함이 그의 남자다운 가슴에서 전부 녹아 없어지면서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핍, 이복의 친구. 인생이란 서로 나뉜 수없이 많은 부분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장장이고, 어떤 사람은 양철공이고, 어떤 사람은 금 세공업자고, 또 어떤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이게끔 되어 있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구분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생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지. 오늘 잘못된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다 내 탓이다. 너와 난 런던에서는 함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야. 사적이고 익숙하며 친구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곳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야. 앞으로 넌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 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텐데, 그건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올바른 자리에 있고 싶어서라고 해야 할 거야. 난 이런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난 대장간과 우리 집 부엌과 늪지를 벗어나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 대장장이 옷을 입고 손에는 망치 또는 담배 파이프라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너는 나한테서 지금 이런 차림에 반만큼도 흠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혹시라도 네가 날 다시 만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그땐 대장간에 와서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대장장이인 조가 거기서 낡은 모루를 앞에 두고 불에 그슬린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예전처럼 해오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거라. 그러면 넌 나한테서 지금 이런 차림의 반만큼도 흠을 발견하지 못할 거다. 난 끔찍이도 우둔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일에서는 마침내 어느 정도 올바른 결론을 뽑아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보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겠네. 사랑하는 내 친구 핍, 하느님의 축복을 빌겠네. 네, 오늘 위대한 유산 첫 번째 시간에는 절반 정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등장인물이 많고 핍이 7살 때부터 20살이 넘을 때까지 거의 15년간의 긴 이야기다 보니 제가 줄거리를 요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책에 대한 보다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께서는 핍과 매형인 대장장이 조, 미스 헤비섬과 에스텔러, 곡물상 펌블추크, 변호사 제거스와 핍의 영원한 친구 허버트를 만나보셨는데요. 우리가 살면서도 만나는 다양한 군상들, 그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스 헤비섬과 죄수 매그위치의 비밀, 그리고 핍과 허버트의 우정이 만들어낸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더불어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읽어보시다가 혹시 질문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위대한 유산 2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